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도성입니다. 우리 첫 번째 수력 발전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었는데요. 이 두 번째 수력 발전 시간에서는 이 수차 부속 설비 그리고 수차의 기타 설비 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특히 이 수차 부속 설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수차별 종류와 수차별 특징 그리고 꼭 암기해야 되는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떠나보시죠. 좋습니다. 자, 수차의 종류인데 제가 이렇게 표를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종류가 명칭이 생소합니다. 프란시스, 프로펠러, 카플란 무슨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를 처음에 정리해 놓은 이유는 충동 수차에는 펠턴 수차 하나만 있고 반동 수차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 각각의 수차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조금 감이 오셨을 때 다시 돌아와서 이 표를 정리하는 용도로 쓰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수차라고 하는 것은 물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터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터빈, 즉 위치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꿀 텐데 그 기계적인 에너지에 운동 에너지라든지 압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로 바꾸게 되면 충동 수차예요. 물의 충동력을 이용해서 회전한다고 해서 충동 수차입니다. 물이 충돌하거든요. 어디에 충돌하는지 그림을 통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반동 수차는 그 물의 반동력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것을 반동 수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동 수차에는 펠턴 수차라고 있는데요. 펠턴 수차는 고낙차, 낙차가 높다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낙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낙차 지점에 적용이 되는 것이 충동 수차가 되겠고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동 수차에는 5가지가 있게 되는데 50에서 500이에요. 중낙차인 경우에는. 50에서 500도 있지만 50에서 530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대략적인 수치고 이게 막 딱 떨어지는 그런 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언저리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은 중낙차로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차의 범위가 반동 수차 중에서는 가장 넓은 수차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사류 수차인 경우에는 중낙차 40에서 200. 프로펠러는 날개가 고정인 경우, 날개 배울 겁니다. 날개가 고정인 경우에 프로펠러 수차가 되고 이거는 3에서 90 전낙차에 사용이 되며 카플란 수차도 가동 날개형입니다. 이거는 고정 날개가 아니라 가동 날개형이고 그거는 3에서 90 전낙차에 이용이 되며 마지막으로 튜블러 수차는 원통형의 수차예요. 그러니까 회전축이라든지 발전기가 통로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원통형 수차, 튜블러 수차라고 하는데 3에서 20m 아주 낮은 저낙차 지점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반동 수차는 위치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꾸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본격적으로 펠턴 수차부터 볼까요? 펠턴 수차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펠턴 수차가 유일한 충동 수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결국에 이 구조가 충동 수차의 구조와 같은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관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이 관 같은 것을 노즐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노즐. 노즐은 유수가 나오는 것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있게 되냐면 우리 니들 밸브가 존재하게 됩니다. 니들 밸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도꼭지, 돌리는 수도꼭지 아시죠? 그 잠그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이 줄줄줄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되죠. 결국에 이 니들 밸브도 유량의 그런 양을 증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니들 밸브라 그러고 이 물이 나와서 어디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 부딪히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버킷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버킷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전하는 주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는 이 친구를 러너라고 부를 겁니다. 러너. 달리는 러너. 그래서 물이 이렇게 충돌하는, 버킷에 충돌하는 충동력으로 회전하는 것이 뭐다? 충동 수차이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게 되는데 이제 물이 이 노즐을 통해서 나올 때 이 부분에 어떠한 유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한 장치를 우리가 디플렉터라고 부릅니다.
이제 전향 장치라고 하는데 이 디플렉터는 유수의 방향을 바꿔줌으로써 물에 의한 충격, 수격 작용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압관 내의 압력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꿔주는 디플렉터까지 이렇게 펠턴 수차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유일한 충동 수차로서 수차의 버킷에 충돌하는 힘으로 러너를 회전시켜서 충동 수차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낙차 지점에 적용이 되며 부분 부하에서 효율이 높고 구조가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 부하에서 효율이 높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게 흡출관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우리 흡출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흡출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 충동 수차, 펠턴 수차에서는 흡출관이 필요가 없다. 갖고 있지 않다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프란시스 수차를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동 수차를 배우게 되죠. 방금까지는 충동 수차였다면 이제 반동 수차입니다. 프란시스 수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에 통로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케이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케이싱은 유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수가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를 통과해서 물이 반동력을 이용해서 러너를 회전시키면 이제 반동 수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에는 첫 번째 러너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케이싱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내 날개가 있습니다. 케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유수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수의 통로. 결국에 이것을 어디로 보내주게 되냐면 스테이밴이라고 해서 이제 물이 이제 갈 때 어떻게 안내 날개에 물을 유입해주는 그런 통로를 형성해주는 게 스테이밴이거든요. 이 안내 날개가요 영어로 가이드밴입니다. 가이드밴. 그러니까 스테이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내 날개 쪽으로 물이 가도록 길을 형성해 주는 거고 이 안내 날개, 즉 가이드밴이라고 하는 것은 러너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량을 공급해주는 장치를 뭐라고요? 안내 날개라고 한다고요. 다른데 전공서적에 가시면 안내깃이라고도 돼 있습니다. 안내깃, 가이드밴, 안내 날개 다 동일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거 뭐라고요? 유량을 러너에 공급하는 역할을 안내 날개가 한다고요. 그래서 반동수차는 반드시 안내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내 날개뿐만이 아니라 이런 특징을 알아보면은 유수의 반동력으로 회전력을 얻는 반동수차 되겠죠. 50에서 530, 50에서 500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중낙차 지점에 적용이 되며 구조가 간단하고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낙차를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 흡출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흡출관을 사용하는 목적이 나왔네요. 흡출관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낙차를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한 장치.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동수차에는 흡출관이 있다. 그리고 충동수차에는 흡출관이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플란 수차입니다. 카플란 수차도 마찬가지로 반동수차인데요. 우리 카플란 수차와 이 뒤에 나오는 이제 프로펠러 수차, 이것은 이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날개가 고정이냐 아니면 가동이냐에 따라서 카플란 또는 프로펠러로 바뀌게 됩니다. 카플란 수차는요 어떤 부하에서도 고효율 운전이 가능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에요? 부하 변동이 심한 발전소의 채용, 그러니까 발전소에 적용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카플란 수차라고요. 어떤 부하에서 고효율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유량에 맞는 경사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로 전악차 지점에 적용이 되고요. 프로펠러 날개가 가동 날개형이에요.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편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카플란 수차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카플란 수차는 프란시스 수차와 비교를 했을 때 고속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유량과 낙차의 변동에 대해서 날개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가동 날개고 그로 인해 고효율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작, 수송 등이 프란시스 수차에 비해서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카플란 수차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펠러 수차를 보시면
날개의 수를 늘리거나 날개를 높이거나 낮추어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똑같이 저낙차 지점에 적용이 됩니다. 러너가 프로펠러 날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일체형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고정 날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개가 고정이면 프로펠러, 날개가 가동이면 카플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작 수송이 똑같이 동일하게 편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류수차입니다. 사류수차는 기울어서 사류수차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기울어서. 뭐가 기울었냐면 유수의 유입 방향이 경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류수차인 거고요. 프란시스 수차에 비해서 변낙차 변출력 특성이 양호하고 러너의 모양이 프란시스 수차와 카플란 수차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전낙차 범위에서는 프란시스 수차보다 효율이 더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 사류수차는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읽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7번째, 튜블러 수차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원통형 수차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특징이 프로펠러 날개가 고정식 또는 가동식으로도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튜블러 수차가 왜 원통형 수차이냐면 케이싱 안에 회전축, 회전축이라든지 아니면 발전기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싱 안에 회전축이랑 발전기 등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약간 기울어져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통형 수차라고 부르는 것이고 효율이 높고 경제적입니다. 왜 효율이 높냐면 유수의 축과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튜블러 수차에서는 유수의 방향과 축이 일치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 20m 이하 매우 낮은 전낙차 지점에 적용이 되고요. 그로 인해 소수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조력 발전 등의 사용이 되곤 합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게 뭐라고요? 튜블러 수차라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보시면 이제 수차의 특유 속도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뭐 튜블러, 프란시스, 프로펠러, 카플란, 사류, 펠턴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이런 수차에 사용되는 러너들이 각기 다른 다 낙차라든지 뭐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비교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물건을 살 때 비교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뭐 품질도 있겠지만 가격을 놓고 가격이라는 기준을 놓고 요거는 이것보다 비싸, 이거는 이것보다 싸 이렇게 기준을 정하잖아요. 그쵸? 비교를 할 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수차의 특유 속도입니다. 수차의 특유 속도 또는 비속도라고 부르게 돼요. 즉 실제 수차에 비례하는 어떤 가상의 수차를 딱 놓고서는 사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단위 낙차, 단위 낙차당 단위 출력을 내는 어떠한 속도, 그 분당 회전수를 뭐라고 하냐면 특유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유 속도는 NS라고 쓰고요. 이거는 기존 수차의 회전수에다가 H의 4분의 5제곱분의 P의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뭐라고요? H 4분의 5제곱분의 P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회전수 N이 된다고요. 단위는 분당 회전수이기 때문에 RPM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의 2분의 1제곱 같은 경우에는 루트 P로 표현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특유의 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이고 결국에 수차의 특유 속도, 이 주요 수차에 대해서만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러한 수차 내용만 이 4가지만 아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유 속도의 한계값 같은 경우에는 RPM으로 주어져 있고 펠턴 수차는 약 12rpm에서 23rpm 정도가 돼요. 또는 10에서 25rpm 정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이요. 꼭 뭐랄까요. 좀 정해진 값이 아니라요. 어떤 경험에 의해서 또 유도된 값들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프란시스 수차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유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2가지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H는 유효 낙차가 되겠죠. 그런데 요 위의 식과 아래 식이 어디가 다르죠? 분자도 다르고요. 요 뒤에 있는 숫자도 다릅니다. 하지만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가지를 모두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가지를 이렇게 각각 다른 문제로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 프란시스 수차를 구하는 특유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속도인 경우에는 50에서 120rpm 정도가 되겠으며 정해진 값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략이에요.
120에서 180은 여기 고속도가 아니라 여러분 중속도입니다. 중속도. 120에서 180. 180에서 360은 고속도 전용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카플란 숫자 볼까요? 카플란 숫자는 NS는 H 플러스 20분의 2만 플러스 50이죠. 대략적으로 250에서 800이지만 뭐 대략적으로 350에서 800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류 숫자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 20분의 2만 플러스 40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략 150에서 250 RPM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되셨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정말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진짜 이게 나중에 보면 볼수록 잘 외워질 겁니다. 정말입니다. 자, 수차의 무구속 속도입니다. 수차의 무구속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전격 출력을 하는 중에, 그러니까 수차가 전격 출력으로 운전하는 중에 갑자기 무부하가 됐을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속도를 무구속 속도라고 합니다. 이 무구속 속도가 큰 순서로 나타내라 라고 했을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카, 펠, 프, 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 펠, 프, 턴. 벌써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카는 뭐죠? 카플란 숫자. 좋습니다. 카플란. 그 다음에 펠은 뭐예요? 프로펠러. 펠러라고 쓸게요. 프로펠러. 프로펠러 숫자. 프는 뭐예요? 프란시스. 그 다음에 턴은 뭐예요? 펠턴. 그래서 수차의 무구속 속도가 가장 빠른 것, 가장 높은 수차는 이라고 하면 뭐예요? 카플란 숫자. 가장 낮은 거 뭐예요? 펠턴 숫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펠턴 숫자가 낙차가 제일 높아요. 그쵸? 펠턴 숫자가 낙차가 제일 높고 점점점 낙차가 작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무구속 속도가 가장 큰 거 카플란, 아니면 낙차가 제일 높은 건 펠턴,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차의 낙차 변화에 대한 특성 변화인데요. 자, 회전수라고 하는 거, 회전수의 비, N1분의 N2라고 하는 것은 낙차에 비해 어떻게 되냐면 H1분의 H2의 2분의 1제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B가. 자, 그 다음에 유량이라고 하는 거, Q1분의 Q2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H1분의 H2의 B의 2분의 1제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라고 하는 거, P1분의 P2라고 하는 건 뭐예요? H1분의 H2의 이번에는 2분의 3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보면은 이 회전수라고 하는 것은 H의 2분의 1제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H의 2분의 1제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H의 2분의 3제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비례 관계를 묻는 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똑같죠. 지금 동일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게 뭐예요? 이 출력의 비가 이 낙차에 비해 2분의 3제곱에 비례하는 것, 이것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 동일합니다. 이 회전수와 유량 같은 경우는 동일하니까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한 번에 잘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고, 우리 문제 풀어봤으니까 개념 확인 한번 볼까요?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 풀 준비가 됐으니까. 가끔 이렇게 제가 해야 될 말을 미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수차 부속 설비 개념 확인인데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입니다. 수차 중 유일한 충동 수차는 프란시스 수차다. 유일한 충동 수차, 프란시스인가요? 아니죠. 뭔가요? 펠턴 수차죠. 프로펠러 수차와 카플란 수차는 주로 전악차에 이용이 되죠. 대신에 프로펠러와 카플란의 구분이 뭐예요? 프로펠러 수차는 고정 날개, 카플란 수차는 가동 날개형. 충동 수차에는 흡출관이 없을까요? 맞습니다. 없죠. 반동 수차에만 있고요. 프란시스 수차에서 케이싱은 유수의 방향을 줘서 러너에 공급하는 장치다. 러너의 유량을 공급하는 것. 이거는 케이싱이 아니라 바로 안내 날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란시스 수차보다 카플란 수차가 더 가격이 싸고 효율이 좋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차의 유량은 낙차에 비해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낙차에 비해 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2분의 1제곱에 비례하는 것이죠. 제곱은 그냥 제곱이잖아요. 2분의 1제곱이랑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55, x5x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유효 낙차 90m, 출력 104,500kW, 비속도 210m, kW인 수차의 회전 속도는 약 몇 rpm인가? 단, 유량의 단위는 뭐예요? 세제곱미터 퍼 세컨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출이에요, 기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ns라고 하는 특유속도 비속도는 뭐예요? 회전수에다가 낙차의 4분의 5제곱분의 출력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예요? 특유속도 주어졌고요. 출력, 낙차 주어졌을 때 요 회전수, 수차의 회전 속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n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나요? 자, 먼저 출력이 옵니다. 출력은 104,500에 2분의 1제곱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특유속도 얼마예요? 210에다가 곱하기 얼마입니까? 유효낙차 90이죠. 90. 4분의 5제곱.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180.08 단위는 RPM이 나오게 돼요. 자, 동일하게 나오셨나요? 간혹 이제 NS랑 N을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비속도가 주어졌으니까 NS가 주어진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 이 문제가 나중에 또 나오면 여러분 맞히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개념 확인 잘 하셨고요. 우리 이어서 기타 설비를 볼게요. 사실 기타 설비는 여러분 쭉 읽어만 보셔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저와 함께 보시기로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입구 밸브가 있어요. 입구 밸브. 우리 수도꼭지를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요. 수도꼭지가 뭐죠? 물을 잠그거나, 그쵸? 물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잠그거나 아니면 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풀러주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수도꼭지잖아요. 그쵸? 입구 밸브라고 하는 것은 수차가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내부를 좀 점검한다든지 등에 따라서 이 수차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밸브를 바로 입구 밸브라고 합니다. 입구 밸브의 종류에는 존슨 밸브가 있고요. 슬루스 밸브가 있고 그다음에 나비형 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전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측로 밸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는 이 정도가 되겠고 결국에 입구 밸브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수차의 유량을 조절하기,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뭐라고요? 입구 밸브라고 한다고요. 그쵸? 자, 두 번째로는 조속기입니다. 조속기. 회전 속도를 조절한다라고 해서 조속기가 되겠는데요. 이 조속기라고 하는 것은 부하의 변동을 감지를 해서 뭐 부하가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적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수차의 유량을 유동적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수차의 유량을 유동적으로 조정 해서 어떤 것을 이끌어내냐면 결국에 회전 속도를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조속기가 하는 역할은 이거예요. 수차에 유입되는 유량을 조절해서 회전 속도를 유지해서 특히 이 조속기의 폐쇄 시간 이게 이제 짧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속도 변동률이 작아지게 돼요. 뭐라고요?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 짧을수록 속도 변동률이 작아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람도 감각이 민감하면 좋죠. 하지만 감각이 너무 예민하면은 어떻게 되죠? 좀 피곤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속기도 너무 예민하면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냐면 난조라는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 이러한 조속기의 역할을 우리 유일한 충동 수차죠. 어떤 거죠? 바로 펠턴 수차에서는 펠턴 또는 충동 수차에서는 이 조속기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니들 밸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노즐의 앞에 입구에 위치해서 이 유량을 조절하는 게 니들 밸브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동 수차에서는 가이드밴 또는 안내 깃 또는 안내 날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차에 들어가는 유량을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조속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조속기 동작 순서라든지 부속 장치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속 장치에 스피더라든지 배합 밸브, 서브 모터 보건 기구 등이 있죠.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보시면 이제 여기다 적을까요? 부동 시간과 폐쇄 시간이 있는데, 이거 안 적어도 되겠습니다. 안 적어도 한번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 시간과 폐쇄 시간이 있는데, 부동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의 변동이 생겨서 서브모터의 피스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의 시간입니다. 자, 그거를 뭐라고요? 부동 시간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시간은 대략적으로 0.2초에서 0.5초 정도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폐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내 날개 또는 니들 밸브, 이 조속기가 동작하기 시작할 때부터 전폐, 아예 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뭐라고요? 폐쇄 시간이라고 한다고요. 이때 시간은 약 2초에서 5초로, 그러니까 폐쇄 시간과 부동 시간은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어가 어렵진 않죠. 부동 시간, 폐쇄 시간, 이 각각의 단어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흡출관을 볼게요. 흡출관. 흡출관은 앞서 배웠듯이 우리 반동 수차에만 존재를 하죠. 결국에 뭐예요? 충동 수차에는 흡출관이 없습니다. 충동 수차에는 흡출관이 없고 반동 수차에만 있게 되는데, 결국에 이 흡출관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수차를 유효하게 사용. 수차보다 낙차라고 할게요. 낙차. 낙차를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사용하기 위해 흡출관을 채용하게 되고요. 자, 흡출관을 사용할 때 이제 출구로부터 방수로까지의 접속관을 흡출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러너 방수면과 사이의 낙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다? 흡출관을 사용한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제압 장치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부하가 급변하게 되면은 어쨌든 수압이 세지게 되거든요. 이 수압이 세지는, 그러니까 수압관에 끼치는 그런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속기와 연동하는 장치를 뭐라고요? 제압 장치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5번째는 이 수차의 마모와 진동 원인입니다. 원인. 수차의 마모와 진동 원인. 우리 마모된다는 게 뭐죠? 닳는다는 거죠. 그렇죠? 닳는다는 건데, 결국에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비테이션으로 인한 부식입니다. 그 밑에 이제 캐비테이션 같이 배워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캐비테이션 적죠. 토사라든지 토사 아니면은 점토 등의 혼입 이 불순물들이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혼입으로 인해서 마모와 진동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물속에 포함된 산성분, 물속에 산성분으로 인해서
부식이, 침식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수차의 마모와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바로 이 캐비테이션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기타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아라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캐비테이션이에요. 캐비테이션.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공기방울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기방울이 생기냐면은 유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흐를 때, 우리 물이 이렇게 빠르게 흐를 때 러너 날개라든지 아니면 이런 날개 면에 저압력, 낮은 압력 있죠. 그 저압력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일종의 진공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캐비테이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캐비테이션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 아까 여기서도 그랬듯이 수차의 마모와 진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수차의 금속 부분을 부식시켜요. 그런데 이거는 비교적 어디서 그렇게 되면은 중부하, 무거운 부하 있죠? 중부하에서 보통 발생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진동과 소음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진동과 소음 발생. 자, 여기는 무슨 부하냐면은 부분 부하. 해서 보통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캐비테이션으로 인해서 수차의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출력이 있죠. 이것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효율과 출력이 감소하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캐비테이션 뭐예요? 방지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방지해줘야지 우리가 이러한 영향들을 안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지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방지 대책 첫 번째는 수차의 특유 속도를 너무 크게 하지 말 것입니다. 수차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이것도 특유 속도. 여러분 특유 속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억나세요? 좋습니다. 맞아요. 예, 비속도. 수차의 특유 속도를 너무 크게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흡출관의 수두를 너무 증대시키지 말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침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침식에 강한 재료 사용. 사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말이죠. 침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지만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그냥 침식에 약한 재료 사용 이러면은 딱 읽었을 때 너무 어색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수차를 너무 과도한 부분부하에서 운전하지 말 것이 되겠습니다. 즉, 과부하 운전을 피해라라는 거죠. 결국에 어쨌든 수차의 영향은 요 정도, 캐비테이션의 영향은 요 정도.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은 이렇게 세 가지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하 운전을 좀 피하는 쪽, 그런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개념 확인을 풀어보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벌써 다 지웠습니다. 풀어보셨을까요? 괜찮으세요? 자, 기타 설비 개념 확인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 짧아질수록 속도 변동률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폐쇄 시간이 짧아질수록 속도 변동률은 작아진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려면 흡출관 수두를 증대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흡출관 수두를 너무 증대시키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대시켜야 된다는 맞지 않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려면 수차의 비속도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수차의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 첫 번째가 뭐죠? 수차의 특유 속도를 너무 크게 하지 말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차의 비속도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가 맞는 걸까요? 방지하려면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OXO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개념하게 세 문제로 우리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화력 발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